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방금 녹음을 마치고 와서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설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저번에 연산군 편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양녕대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소설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은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는 역사 속 나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의 시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를 저자가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드라마같이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로 있는 조선 왕조실록 창해 출판. 오늘은 왕위를 버린 남자 양녕대군 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왕위를 버린 남자 양녕대군. 고려 말 나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여흥 부원군 민제의 딸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민제는 한 번 읽은 책은 모두 외울 정도로 영민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절이었지만 외할아버지는 명문가인 여흥 민씨 가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외할머니는 여산송씨 가문이었는데 동생이 원나라 후궁으로 뽑혀갈 정도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집안이었다. 물론 외할머니도 엄청난 미인이었다. 어머니는 영특한 데다 예쁘기까지 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게다가 어머니는 둘째 딸을 낳고 10년 만에 생긴 아이였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낳고 난 후 밑으로 줄줄이 4명의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집안의 복덩어리였다. 외할아버지는 소중한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차일피일 혼인을 미루기만 했다. 고려의 권문세족들이 모두 어머니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외할아버지는 15 혼기를 훌쩍 넘긴 18의 나이에 어머니를 혼인시켰다. 고르고 골라 선택된 남자는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외할아버지 민제의 제자 이방원이었다. 나의 아버지 이방원은 어머니보다 2살 어린 16이었다.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와 신의 왕후 한씨의 5번째 아들로 함흥에서 태어나 개성으로 유학을 온 상태였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 이성계는 무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무장 출신이라는 것에 은근히 열등감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 중 최초로 성균관에 입학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과 연회를 즐길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불러 연구를 하게 할 정도였다. 그렇게 두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만나 혼인했으니 혼인잔치는 며칠에 걸쳐 성대하게 펼쳐졌다. 당시는 처가살이가 당연한 시대였다. 아버지도 혼인한 후부터 처갓집에서 살았다. 이듬해의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맏딸인 정순 공주를 낳았다. 겹경사였다. 벼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갓집 식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사부라 불렀고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선달이라 불렀다. 선달이란 과거에 합격한 후 벼슬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한다. 아버지는 외삼촌들과도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벼슬을 받자 부모님은 외갓집에서 나와
개성 한가운데에 살림을 차렸다. 어머니가 경정공주와 경안공주를 낳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아버지는 정몽주를 비롯한 반대파들을 숙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역성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 개국의 가장 큰 공신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직접 손에 피를 묻혀 역성혁명을 도왔다.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공신이라 생각한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야심에 차서 밖으로만 떠돌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역성혁명을 거들면서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을 때 어머니는 아무 불만 없이 살림을 꾸리며 아버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조선이 개국되던 해 아버지는 정안군에, 어머니는 정룡옹주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태조대왕께서 계비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인 11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크게 낙담했다. 당연히 개국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자신을 세자로 책봉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장남인 진안 대군 방우가 세자가 되는 게 옳은 길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어이 계비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신덕 왕후 강씨는 정도전을 세자의 사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정도전과 손잡고 아버지를 권력에서 밀어내려 했다. 어머니는 정도전 세력에게 밀려나 집에만 있는 아버지에게 반정을 독려했으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대립하는 것이 싫어 망설이기만 할 뿐이었다. 태조 3년. 마침내 어머니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바로 나, 양녕대군 제다. 위로 세 아들을 어린 시절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는 나를 외갓집에 보내 기르게 했다. 또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당시에는 체익을 피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아기들을 다른 곳에 보내 키우는 일이 많았다. 병자년에는 효령대군이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병을 얻자 홍영리의 집에 보내 키우게 했다. 나는 돌이 지난 후에야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항상 그 시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곤 했다. 그때 나는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되었다.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아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후와 더불어 서로 너를 안아주고 업어주곤 했다. 너는 일찍이 내 무릎 위를 떠난 적이 없으며 그래서인지 너를 자애하는 마음이 가장 두터워 다른 자식과 달랐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버지는 나를 업고 달래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어서인지 아버지는 맏아들인 나를 가장 아꼈고 나에게 가장 약했다. 나도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법이었다. 나는 커가면서 많은 일을 보고 겪으며 점점 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태조 7년. 내 나이 5살. 정도전은 요동 정벌을 위한 진법 훈련 강화를 명분으로 사병 혁파법을 시행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사병과 무기를 중앙군에 소속시킨다는 것이었다. 신덕 왕후 강씨의 사망 이후 정도전 세력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당시 정도전은 세자 외의 왕자들이 태조대왕과 만나지 못하게 차단까지 했다. 사병 혁파에 불만을 품은 왕족들과 요동 정벌 주장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일단 모든 사병과 무기를 반납하라 일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기를 태우는 척 불을 피우고는 진정의 무기와 군사들을 숨겨놓았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8월 26일,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 정도전은 태조대왕께서 아프시며 왕자들을 보고 싶어 하니 모두 모이라는 명을 전했다.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근정전 문 밖 서쪽 행랑에 서자며 할아버지의 병세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실은 정도전의 계략이었다. 정도전은 자신이 원하는 재상 중심의 나라를 위해 왕자들을 한꺼번에 죽일 생각이었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버지께 시종 소근을 보냈다. 정령 옹주마마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하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아버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정도전의 계략을 알려주며 숨겨놓았던 갑옷을 꺼내 아버지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반정을 권했다. 외삼촌들은 무장한 채 앞마당에서 아버지가 결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안산 군수 이숙번은 정릉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충청도 관찰사인 하륜도 진천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어머니가 이미 마친 뒤였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옵소서. 어머니의 설득에 아버지는 외삼촌들과 이숙번을 데리고 궁궐로 향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궁궐 안팎에 매복한 정도전의 군사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형제들과 정신없이 궁을 빠져나와 궁 앞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를 데리고 다시 궁으로 향했다. 그리고 태조 대왕이 기거하고 있던 청량전으로 가서 신덕 왕후 강씨의 소생들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인 세자 방석과 무안군 방번을 죽이고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다. 정도전은 왕자들이 다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남은 심효생, 이직과 함께 남은의 접집에서 미리 축하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남은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갔다. 정도전은 달아나 정판서 민부의 집에 숨었지만 시종 소근에게 잡혀와 죽임을 당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태조대왕이 의지하고 있던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다.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아직도 그날 일이 내 기억에 생생하다. 새벽녘 부산스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아버지가 피범벅이 된 채 갑옷을 입고 대문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았다. 장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함께 피투성이가 되었다. 아버지의 갑옷에서 떨어진 피가 흘러내려 어머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냥을 가서 큰 사냥감을 잡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당에 있는 군사들 중 사냥감을 들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후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 살아있는 동복형 중 가장 윗사람인 영안군 방과를 세자 위에 올렸다.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얼마 안 있어 양위를 했다. 큰숙부 영안군 방과는 정종대왕이 되었고 한양에서 개성으로 천도를 했다. 우리 집도 개성으로 이사했다. 내 나이 7살, 어머니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시종 소근에게 이웃에 사는 점쟁이 정사파를 불러오라 했다. 새벽녘 꿈에 내가 신교의 옛집에 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기 막동이가 햇무리 가운데에 앉아 있었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정안공이 마땅히 임금이 되어서 항상 이야기를 안아줄 징조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왜 막동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임금이 되는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막동이를 안고 계시다니.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막동이 충녕대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그 꿈을 꾸었을까? 아마 머지않은 날에 즉위하실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을. 점쟁이에게 돈을 주어 내보내고 나서도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제야 잠에서 깬 4살 충녕대군이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다. 물끄러미 충녕대군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셨다.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즉위가 앞당겨질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뛰어난 정치 감각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날 아버지의 바로 위형인 회안군 방가는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공격했다.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은 박포와 함께였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나의 숙부인 회안군 방가는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았다. 그리고 정당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종대왕에게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왕전에 들어 태조대왕께도 보고했다. 정안공이 저를 해치고자 하므로 제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정종대왕은 크게 노해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 타이르셨다. 네가 어지러운 말을 듣고 혹해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약하기가 심하다. 네가 군사를 버리고 혼자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상왕이신 태조대왕도 크게 진노하셔서 일렀다. 네가 정안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를 얻는가? 아버지는 지난 1차 왕자의 난 때보다 훨씬 더 망설였다. 친형제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는 아버지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 겁니다. 저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개성 시내에서 접전이 벌어져 잠도 들 수 없었다. 아직 어린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시끄러운 소리에 겁에 질린 채 어머니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은 느낄 수 있었다. 마당에는 한낮처럼 횃불이 밝혀져 있었고 무장한 군사들이 집 안과 담 밖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도 불안감은 우리 가족을 짓눌러 모두들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눈은 연신 열린 방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마주인 정순공주는 효령대군을, 둘째 누나인 경정공주는 충녕대군을 다독였지만 아이들은 쉬이 잠들지 않았다. 게다가 셋째 누나인 경안공주가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통에 효령대군과 충녕대군도 칭얼거리며 잠투정을 했다. 새벽녘에 군사 모기네가 타고 간 말이 홀로 우리 집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알았다. 노비들은 통곡을 하는데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에게 방에 있으라 이르고는 내 손을 붙잡고 다독였다. 네가 너희들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리라 믿는다. 방을 나선 어머니는 군사 한 명의 창을 빼앗아 들고 되돌아온 말을 탔다. 후에 효빈이 된 김씨 등 5이 넘는 집안 노비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시종 한기 등이 어머니의 길을 가로막았다. 난이 벌어진 후 우리 집에 와 있던 무녀 추비방과 유방 등도 나서서 말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어서 길을 열지 못할까? 어차피 오늘의 전투에서 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어이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 또한 이미 지아비가 죽었는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라.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겠다. 우리 남매는 열린 방문으로 어머니와 시종들의 실랑이를 지켜보았다. 충녕대군은 울면서 어머니를 향해 팔을 벌렸다. 나는 방 밖으로 나서려는 충녕대군을 품에 꼭 껴안았다. 어머니는 나만 믿는다고 했지만 누이들과 동생들을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아무래도 내가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큰 누나인 정순공주에게 충녕대군을 안겨주는데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왔던 점쟁이 정사파였다. 승리했다 하옵니다. 참말이냐? 예, 회양군 방간과 박포를 모두 생포하셨다 하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어머니만 바라보던 우리 남매에게 달려왔다.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울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저 어머니의 그 말에 안정이 되었는지 그제야 지쳐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2년 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그때처럼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채 돌아왔다. 차마 묻지 못했다. 숙부인 회안군 방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회안군 방간의 큰아들인 의령군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언제나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여워해 주었다. 의령군도 난에 참여한 걸까? 설마 다른 사촌 형제들도 죽이시는 걸까? 나는 두려워 묻지 못했다. 그저 궁금했다. 왕위란 것이 무엇이기에 친혈육과도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다행히 아버지는 박포를 비롯한 무리들을 처형했지만 형인 회안군과 그 아들 의령군만은 유배를 보내 살려두었다. 그해 2월 아버지는 세제에 책봉되었고 11월에 즉위했다. 어머니도 정비의 칭호를 얻어 왕비가 되었다. 능히 계책을 결단해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끌어서 사식을 정하는 공을 이루는 것을 도왔으니
이에 큰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된 데는 내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원경 왕후를 왕비로 봉하는 책문에서 어머니의 내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고려사를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다. 정사의 날에 내 어머니의 공이 매우 컸다. 또 여러 동생들과 함께 갑옷과 무기를 준비하며 기다린 것은 유씨가 갑옷을 만들어 왕건에게 준 것보다 그 공이 훨씬 크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너의 모후 덕분에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던 아버지는 즉위 후 어머니의 은공을 완전히 잊었다. 아버지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왕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안은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여색을 탐해 후궁을 들였다. 자신이 유배 보낸 신하의 딸, 기생, 과부, 중궁전의 노비까지.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궁녀가 치마를 뒤집어 입고 궁궐 안뜰을 거닐었다. 치마를 뒤집어 입는다는 것은 승은을 입었다는 뜻이다. 효빈 김씨, 신빈 신씨, 선빈 안씨, 정빈 고씨, 명빈 김씨, 수기 최씨, 수기 이씨, 숙공궁주 김씨, 의정궁주 조씨, 해순궁주 이씨, 해선옹주 홍씨, 순해옹주 장씨, 석영옹주 금영, 그리고 첩지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승은 궁녀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다퉜다. 어머니는 여색을 탐하지 말라고 간언했지만 아버지는 왕실의 번성을 위하는 일에 어머니가 투기를 한다며 오히려 나무랐다. 결국 아버지는 즉위 다음 달에는 어머니를 피해 열흘 동안이나 경연청으로 도망가 있기도 했다. 아버지는 즉위하기 전에도 여색을 탐했다. 단지 너무 바빠 첩으로 드릴 정도로 정이 든 계집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은 것뿐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여색을 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항상 당당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신덕 왕후 강씨의 시녀 덕실과 사통하다 발각되어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신덕 왕후는 덕실과 아버지의 사통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벌을 주고 덕실을 죽이려고 했다. 아버지는 신덕 왕후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덕실과 일부러 만났던 것이라고 변명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부탁했다. 사실은 덕실보다 아버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서였다. 결국 어머니는 궁궐로 달려가 덕실에게 침을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신덕 왕후는 어머니가 더 분개해 덕실을 죽일 것이라 생각해서 덕실을 내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덕실을 구해주었으니 모든 일이 끝났다 생각하고 덕실을 잊어버렸다. 신덕 왕후는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벌해달라고 계속 청했다. 할아버지는 이질안의 의견대로 아버지에게 벌로 명나라 사신으로 가라 명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임신한 덕실을 한겨울 얼음장 같은 행랑채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끈질긴 목숨이었는지 덕실은 아버지의 첫 번째 서자인 경영군을 무사히 낳았다. 그 덕실이가 바로 효빈 김씨다. 즉위한 후 계속되던 아버지의 호색 행각을 참고 참던 어머니가 불같이 대노한 것은 아버지가 의빈 권씨를 맞이하려 할 때였다.
아버지는 권 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 했다. 가래 새까지 세웠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전하와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했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처음이었다. 언제나 강건하고 굳세었던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내 마음까지 흔들었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절대로 아버지의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는 상왕, 정종대왕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다. 나는 안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자밖에 없어도 안 사람과 하도 같이 오래 살아서 정이 들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사느냐? 결국 아버지는 가래색을 파하고 내관과 궁녀 몇 사람만으로 권 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쉬이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않았다. 나도 남자였다. 어머니가 박색이라면 모를까, 왕손이 없다면 모를까. 아버지는 왕실의 번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후궁을 드리는 건 여색을 탐하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다. 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흔들림 없던 어머니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치를 떨며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 그렇게 어머니는 망가져갔다. 태종 2년, 나는 제라는 이름을 받고 원자로 책봉된 지 넉 달 후에 세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말, 조사의의 난이 일어났다.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로 제1차 왕자의 난 직후 관직을 잃고 연금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조사의를 동북면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 뜻을 받아들였다.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씨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동북면 지역의 세력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신덕왕후 강씨는 개성의 권문 출신으로 동북면 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할아버지라면 모를까. 아버지가 즉위한 후 태상왕인 할아버지는 곳곳을 떠돌아다니다 함흥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바로 조사의의 난이 일어난 곳이었다. 몇 번이나 신하들을 보내 환궁하시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오히려 환궁을 설득하러 간 차사를 연달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사신들을 사람들은 함흥 차사라 불렀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의 기반 세력이 있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뻔했다. 게다가 조사의는 아버지를 내쫓고 할아버지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대신들도 내관들도 궁녀들도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든 것이라며 수근거렸다. 나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할아버지의 편을 들 수도 없었다. 별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한양 수비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직접 4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섰다. 나는 그저 궁금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 정도로 왕이란 것이 소중한 것일까? 아들을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 정도로 왕이란 것이 대단한 것일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내게 있어 왕이란 그 정도로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의의 반란군과 아버지의 정벌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결국 아버지의 승리로 끝났다. 할아버지 이성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였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에 의해 돌아오시게 된 것이다. 태종 7년, 내 나이 14살, 광산 김씨 김한로의 딸과 정혼했다. 아버지는 외척에 대한 경계가 심했기에 특별히 권세에는 관심이 없는 김한로와 사돈을 맺기로 결심한 것이다. 또한 김한로는 아버지의 친으로 과거 시험 수석을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 아버지는 33명 중 10등으로 합격했다.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나의 혼인 문제를 신하들이 외할아버지와 의논했다는 사실이 아버지께 전해졌다. 아버지는 명나라 사신에게 명나라 황제의 딸과 나를 혼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그 후로 명나라에 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사신은 나의 혼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마디로 거절당한 것이었다. 화가 난 아버지께서는 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명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명나라 공주를 포기할 수 없어 외할아버지께 의논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명나라 사신과 만나 다시 한번 혼인 이야기를 전하라 일렀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그 사실이 나의 장인이 될 김한로에게까지 전해졌다. 김한로는 곧장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대노했다. 아버지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그래서 외삼촌들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공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하들이 어명을 어기고 외할아버지 민재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왕권이 위협당했다고 여겼다. 나의 혼례가 끝난 후 아버지는 외척 세력을 없애기 위해 외삼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해의 할아버지 태조대왕 이성계께서 창덕궁 광연루 별전에서 승하하셨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겁날 게 없는 강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굳건한 왕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친정 동생들에게 매일 당부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수그리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여라. 주상 전하께서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삼촌들은 권력에 취해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외삼촌들에 대한 상소가 빗발쳤다. 아버지는 전년도에 양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외삼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탄핵 상소는 끝없이 올라왔다.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온 신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민무구와 민무질은 스스로 다행이라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보기하신 뒤에도 민무구와 민무질은 도리어 걱정하는 빛을 나타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세자 이외의 영특한 왕자는 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없는 편이 좋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자 이외의 왕자들도 모두 주상 전하의 핏줄이신데 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것이 바로 역심을 품은 증좌이옵니다. 모두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대신들에게 전달해 상소를 올리게 만드는 일에 능했다. 탄핵에 앞장선 사람은 의안대군 이화였다. 이화는 태조의 이복 형제로 아버지의 숙부였다. 아버지가 외삼촌들을 경계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외삼촌들과 가까워서였다. 내가 보위에 오르면 외삼촌들에게 휘둘릴까봐 경계한 것이다. 춘추 공양전에 따르면 임금과 아버지에 대해서는 장차를 도모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며 이런 마음을 품은 자는 추산한다고 했다. 그러니 장차의 반역을 말한 것도 반역을 실제로 행한 것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아버지는 춘추 공양전을 언급하며 외삼촌들을 벌할 뜻을 밝혔다. 그러자 결국 외할아버지 민재가 나섰다. 외할아버지는 아들인 민무그를 여흥해 민무지를 대구에 유배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 따위는 무시했다.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후궁 문제로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나마 외할아버지인 여흥 부원군 민재가 살아있었기에 외삼촌들을 살려둔 것이라며 어머니의 애원을 무시했다. 몇 개월 후 어머니는 친정감은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아버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 민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들켰다. 아버지는 대노해서 외삼촌들의 공신 노건까지 박탈해버렸다. 외할아버지는 유배당한 아들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 병으로 들어 누우셨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게는 차마 잔인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의 병이 위독해지자 아버지는 외삼촌들을 한양으로 불러올렸고 아버지도 직접 나를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병문안을 갔다 온 지 사흘 만에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상가에 찾아가서 제사까지 올렸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지를 체포해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2회 후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했다. 협유 집권, 어린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죄목이었다. 세자 외의 대군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죄목도 더해졌다. 제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무구와 무지리가 단순히 제 동생이기만 합니까? 전하와 함께 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전하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싸웠던 충성스런 신하였습니다. 게다가 무지리는 정도전 쪽의 기미를 빼내 제1차 왕자의 난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무구와 무지리가 전우가 아니라도 저를 봐서라도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2번의 왕자의 난 때 장롱 속에 깊숙이 감추어둔 갑옷을 꺼내 직접 입혀드리며 이를 도모하라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거사에 동원된 군사들은 대부분 제 친정의 군사들과 노비들이었습니다. 거사를 위해 동원된 자금도 모두 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의 전하께서 왕위에 계신 것이 다 누구 덕입니까? 그 수많은 거사들과 정변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게 어째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대전으로 나아가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무심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후세에 외삼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오명을 쓸까봐 걱정되셨는지 외삼촌들을 죽인 후
외척 경계론을 담은 교지를 발표해 자신의 정당함을 과시했다. 나는 그때 이미 아버지 대신 종정, 조정 대신들과 토론을 하며 정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외삼촌들을 살릴 방법은 없었다. 외척 세력에 대한 아버지의 경계심은 누구의 애원에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외할머니 송씨도 어머니 원경 왕후도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누웠다. 외삼촌인 민무휼과 민무회가 문병차 교태전에 들었을 때 마침 나도 어머니의 문병차 들어 있었다. 외삼촌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우리 형님들은 무죄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자 저하께서는 우리 집에서 자라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외삼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다. 궁에는 벽에도 귀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조차 역모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나는 오히려 외삼촌들을 야단쳤다. 어린 시절 나를 안고 업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놀아주던 외삼촌들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남은 외삼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나의 꾸지람에 풀죽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교태전을 나서던 외삼촌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두 외삼촌만은 지켜드리고 싶었다.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자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어머니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드러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느 후궁의 짐소에 들었는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한 어머니는 늦둥이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울면서 매달려도 수라를 받지 않았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온몸의 수분이 빠져나온 듯 버석하게 마른 얼굴에는 체념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혼자서 술을 마셨다.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지겨웠다. 이복 형제를 죽이고 친형제와 칼을 맞들고 싸우고 친아버지와 전쟁을 벌이고 전우였던 외삼촌들을 자결하게 만든 그 집착이 소름이 끼쳤다. 언제나 왕위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벗어나고 싶었다.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휘청거렸다. 혼란과 갈등, 모략과 음모, 피를 봐야 끝나는 다툼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다. 내 삶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만백성의 삶을 책임지라니 두려웠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왕이나 권력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아버지가 미웠다. 기어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아버지가 싫었다. 어머니가 불쌍했다. 아버지의 왕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는데 그 대가가 고작 친동생 2명의 죽음과 친정의 몰락이라니.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를 폐위하겠다고 협박하고 매일 후궁을 들여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도 위로하기는커녕 이 와중에도 후궁의 처소를 찾는 아버지가 한심했다.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굴면 어떻게 될까? 만취한 머릿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었다. 아버지가 나쁜 남자라면 나도 나쁜 남자가 되어야 했다. 아버지는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후궁을 들인다는 변명을 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여색을 탐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렇게 나는 삐뚤어지기로 결심했다. 나의 첫 번째 일탈은 명나라 사신 환영위원에 참석했던 기생 봉지련이었다. 나는 몰래 봉지련을 세자궁에 들였다. 이를 알고 아버지는 내관 2명의 곤장을 치고 봉지련을 옥에 가두었다. 나는 식음을 전폐했다. 아버지는 결국 봉지련에게 비단까지 하사하고 옥에서 풀어주었다. 세자궁에 몰래 불러들이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나는 골 밖으로 나가 봉지련을 만났다. 궁궐 밖을 안내해준 사람은 은하리와 이호방이었다. 은하리는 군관으로 무술이 뛰어나고 도성의 지리에 익숙했고, 이호방은 악공으로 검은고 연주와 춤에 능했다. 은하리와 이호방은 나에게 기생집도 소개해주고 민가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춤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나는 종종 기생들과 악공들을 불러 세자궁에서 연회를 즐겼다. 골 밖에서 사귄 구종수 형제에게서 박희를 배워 함께 즐기기도 했다. 이를 아신 아버지는 골박 안내를 해준 은하리와 이호방을 비롯해 세자궁의 내관들까지 매진하고 유배형에 처했다. 나는 굴하지 않았다. 어차피 아버지는 쉽게 나를 벌할 수 없었다.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미래의 왕이 될 나의 권위도 신경 쓰시는 아버지였다. 혹시나 나의 비행이 조정 대신들에게 알려질까 나보다 아버지가 더 염려했다. 평양기생 소행은 매일 밤마다 종묘문 근처 대나무 다리를 건너 세자궁을 몰래 드나들었다. 이를 안 아버지는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소행을 벌하려 했지만 내가 또 단식 투쟁을 하자 소행을 평양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기생 초궁장은 정종대왕의 승은을 입고도 기생으로 살기를 원해 첩지를 받지 않은 특별한 여자였다. 당연히 나는 초궁장을 세자궁에 자주 들였다. 아버지는 이를 알고 호통을 치셨다. 어찌 숙부가 취했던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느냐? 아버지는 초궁장을 또 내쫓았다. 나는 별로 아쉽지 않았다. 널린 것이 여자였다. 나는 기생 7점생을 또 세자궁으로 불러들였다. 7점생은 매형 200강의 첩이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랴. 누나 정순공주도 남편의 첩을 내가 데려가는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여색을 탐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매번 나를 야단치셨지만 나는 그에 굴하지 않았다. 여자 문제 외에도 나는 끊임없이 말썽을 부렸다.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나를 대신해 맞아주던 내관이 울면서 내게 공부 좀 하라고 애원한 적도 있었다. 스승님들이 오셔도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면서 방에 누워 나가지 않은 적도 많았다. 아버지가 크게 고함을 내지르며 야단을 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나 대신 빌었다.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괜찮았다. 하지만 속을 썩이는 어머니께 죄송스러웠다.
그날따라 아버지에게 나 대신 빌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외삼촌들이 돌아가신 후 많이 늙은 어머니는 나 때문에 더 늙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몰래 어머니가 계신 교태전으로 향했다. 늦게라도 어머니께는 사죄를 드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오셨는지 대전 상궁들과 내관들이 보였다. 내가 왔다고 알리려는 궁녀를 향해 난 고개를 저었다.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싶었다. 아버지의 한숨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충녕대군이 첫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른다면 만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텐데 첫째와 셋째가 바뀌어 태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혼이 났으니 이제 세자도 정신을 차리고 학문에 정진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봐주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에 침전 앞에 있던 궁녀가 바들바들 떨었다. 난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나도 부모님의 생각과 같았다. 충녕대군은 영민한 데다 학문을 익히기 좋아하고 심성도 고와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정말 바뀌어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를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세우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하지만 왕위에 관한 일이기에 간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 부모님은 분명 자신들의 대에 벌어진 혈육 상쟁이 또 벌어질까봐 염려할 것이다. 대신들도 쉽게 세자를 바꾸는 일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만약의 경우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는다고 해도 문제는 많았다. 나는 충녕대군의 즉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은 죽여야 영모의 싹을 자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나는 목숨을 걸고 폐세자가 되려 발악하는 것이었다. 내 목숨뿐만이 아니었다. 세자빈과 아이들도 있었다. 내가 폐위된다면 세자빈의 집안도 무사할 수는 없었다. 과연 목숨을 걸고 주위 사람들에게 크나큰 죄를 지으면서까지 세자위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태종 15년 외삼촌 민무휴리 전 황주 목사 염치용의 노비 송사 사건을 돕기 위해 충녕대군에게 부탁한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 일단 이 사건으로 외삼촌 민무휴과 민무회는 귀양을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표는 두 사람의 사사였다. 어떻게든 여제를 추궁하려 앞슬 형이 가해졌다. 나무 토막을 다리 위에 놓고 노끈을 묶은 다음 기왓장을 다리 사이에 끼어 사람을 시켜 번갈아 그 위를 밟게 하니 피가 솟아 땅으로 흘렀습니다. 민무회가 승복하지 않아 두 사람이 서서 압슬하다 곧 네 사람이 서서 압슬하니 그제야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민무구와 민무질의 사사 때 세자 저하께 두 형님의 죽음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답니다. 또한 세자 저하께 자신들의 집안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아무리 모진 고문을 가해도 더 자백할 것이 없었다. 사사하기에는 죄가 모자랐다. 아버지는 기어이 13년 전 벌어졌던 일까지 끄집어내었다. 과거에 어머니는 임신한 효빈 김씨를 친정집 행랑채에 얼음장 같은 방에 가둔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건을 지켜보기만 했던 외삼촌 민무휴과 민무회는 왕의 아들을 죽이려 한
불충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원경왕후는 과거의 효빈이 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 마음먹었다. 원경왕후 민씨 일가가 음참하고 교활해 여러 방법으로 아이를 죽일 꾀를 내었는데 반드시 사지에 두고자 했으니 그 핏덩어리에게 한 짓이 극악했다. 원경왕후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을 품으니 내가 패출해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해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대신들은 왕세자와 대군들의 생모를 폐서인시킬 수 없다며 아버지를 만류했다. 아버지도 패비까지는 바라지 않으셨는지 은근슬쩍 물러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교태전의 상궁들과 나인들을 모두 궁 밖으로 쫓아내고 어머니를 교태전에 유폐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분풀이를 했다. 두 동생이 또다시 사형 위기에 몰리자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외할머니 송씨 역시 몸져 누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어이 두 외삼촌에게 자결을 명했다. 아버지는 외할머니가 사는 한양이 아닌 지방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외할머니를 충분히 배려한 일이라는 이상한 주장까지 하며 두 외삼촌의 사사를 강행했다. 결국 외할머니는 남은 아들 2명마저 모두 자결한 뒤에 병석에서 일어나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표정을 잃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화도 내고 억울하다며 눈물도 흘리고 미친 듯 헛웃음을 짓기도 했으나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껍데기만 남은 듯 그저 병석에 누워 지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원수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어렸을 때 민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겨우 왕위 때문에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장인 장모를 병들게 죽게 만들고 한낱 왕위 때문에 조강지처의 형제들을 몰살한 것이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침내 왕위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 미치는 것은 쉬웠다. 스승인 개성군이 왔을 때 개짖는 신용을 하며 물어 뜯을 것처럼 덤벼들기도 하고 스승인 이래가 바로 앞에서 강연을 해도 못 들은 척 딴짓을 하다가 세자궁 뜰에 놓인 새덫에 새가 잡히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아버지께서는 대리 청정을 하게 되면 내가 정사나 공부에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듯 오히려 나에게 대리 청정을 맡겼다. 나는 조정의 하례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면서 하루 걸러 한 번씩 빠졌다. 그러고는 기생들과 놀아났다. 아버지가 군사를 이끌고 평강으로 거둥했을 때는 시흥으로 사냥을 나갔다 궁궐로 돌아오면서 악공들에게 풍악을 울리게 하고 나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춤을 추었다. 당시 종로 일대는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여색을 탐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지중추부사 곽선의 첩 어리가 재색을 겸비했다는 소문에 파주에 있던 어리를 납치해 세자궁에 들였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리를 내쫓았다. 내 비행이 조정에 알려졌지만 폐세자를 논하는 아버지를 오히려 신하들이 말렸다. 결국 아버지는 조말생과 이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나를 폐위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며 나를 겁박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야단을 칠수록 화를 낼수록 내 행실은 더욱더 삐뚤어졌다. 나는 박유신의 손녀가 절색이라는 소문에 박유신을 협박해 그 손녀를 취했다.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 박유신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유배 보내버렸다. 나에게 박유신의 손녀가 미인이라고 전한 이귀수는 사형에 처했다. 그 즈음 나는 어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세자빈에게 방법을 강구하라고 닥달했다. 결국 장인어른의 어머니, 즉 세자빈의 할머니가 어리를 시종으로 변장시켜 입궐시켰다. 어리는 세자궁에 머물면서 아이도 낳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동궁 별감을 곤장쳐서 공주 관노로 내쫓고 어리를 숨겨준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귀양을 보냈으며 나도 송도로 내쫓았다. 당시 어머니는 궁궐의 공식 행사에 얼굴을 가끔 내밀 뿐 아버지와는 얼굴도 맞대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나를 편들던 어머니가 끼어들지 않으니 아버지와 내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어머니는 그저 성령대군을 보는 낙으로 살았다. 어머니가 40 넘어 낳은 늦둥이 아들 성령대군은 나와는 달리 애교도 많고 학문도 좋아했다. 어머니는 성령대군을 좌군 동지 총재 성옥의 딸과 혼례를 시키고도 궁궐에서 데리고 살았다. 궁궐 내에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성령대군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서로의 뜻을 전해주었다. 경복궁 내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도모한 사람이 바로 성령대군이었다. 하지만 태종 18년 성령대군은 완두창으로 14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떠났다. 어머니는 성령대군의 무덤 옆에 절을 짓고 그곳에 살다시피 했다. 경기도 고양의 대자암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날 믿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다. 아버지가 학문을 익힐 생각은 하지 않고 여생만 탐한다고 나를 야단칠 때면 내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줄 때면 나도 슬며시 죄책감이 들어 수그러졌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고 다독일 때면 어머니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는 없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어리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대들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아바마마께서는 모든 일은 마음대로 하시면서 왜 저만 못하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다. 나는 그날 밤새워 아버지께 올릴 상소를 썼다.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드리는데 어찌다 중하게 생각해 이를 받아들입니까? 어리를 내보내라고 하셨으나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울 터라 불쌍히 여겨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깥에 내보내어 사람들과 서로 통하게 하면 명망에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의 여러 첩을 내보내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차니 어찌 스스로에게서 반성에 구하지 않으십니까? 한나라 고조가 산둥에 거할 때 재물을 탐내고 색을 좋아했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했고 진왕, 광이 어질다고 칭찬이 자자했으나 그가 즉위하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 자손의 첩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신효창은 태조를 불의에 빠뜨렸으니 죄가 무거운데 이를 용서했고, 김한로는 오로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을 뿐인데 포의지교를 잊고 이를 버려서 폭로하시니 공신이 이로부터 위험해질 것입니다. 쑥빈이 아이를 가졌는데 일절 죽도 마시지 아니하니 하루아침에 변고라도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원망을 상소에 모두 쏟아냈다. 불효하고 불충한 내용의 상소였다. 아버지가 이걸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닐 터였다. 하지만 전혀 아쉬움은 없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세자빈이 말렸지만 나는 기어이 내관에게 상소를 올리라 명했다. 당연히 아버지는 대노하셨다. 아버지는 기가 막히고 부끄럽다면서 나의 상소를 대신들 앞에서 읽어주었다. 나의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유정현 등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다. 아버지는 신하들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상소로 올리게 만들었다. 세자 이재가 간신의 말을 듣고 함부로 여색의 홍란에 불의를 자행했다. 만약 후일에 생사 여탈의 권력을 마음대로 한다면 형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여러 재상들은 이를 자세히 살펴서 나라에서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의 폐세자를 당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자위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다. 장남을 패하고 아랫사람을 세자로 세우면 장차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세자께서는 성군이 되실 인품을 지녔사오니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하지만 황희정승은 기어이 폐세자를 반대했다. 이미 조정대신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황희정승은 내 계략을 알아챈 듯 끝까지 반대했다. 아버지는 황희정승을 유배 보냈다. 어머니는 대자함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셨다. 그리고 나를 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같이 석고대제를 하자고 애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어마마마.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억지로 끌고 대전으로 나아가 애원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막으려 했다. 기어이 세자를 폐위하시려거든 세자의 아들 원손을 후계로 책봉하심이 마땅한 줄 아랩니다. 원손이 아직 5살로 어리다 하나 그 명민함과 품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명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장자 승계로 보아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충녕대군은 아니되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왕위를 두고 싸우면 어찌합니까? 제가 나이 30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낳은 아들이 세자입니다. 그런 아들의 허물을 감싸주지는 못하실 망정 폐세자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낸다니요. 어머니는 울면서 호소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굳어진 상태였다. 그나마 어머니의 눈물바람에 유배지는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변경되었다. 신하들은 효령대군과 충녕대군 중 세자를 고르려 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이 세자로 책봉될 경우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알아내는 일에는 아버지만한 이가 없고 신하를 알아내는 일에는 임금만한 이가 없습니다. 신하들은 세자 선택을 아버지에게 미루었다.
아버지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는다는 교지를 읽으며 눈물까지 보였다. 하지만 나는 기쁘기만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사직의 복이 된다고 했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고다서 정사를 돌보기에 부족하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대군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해. 비록 몹시 추울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나의 큰 책은 모두 청에 가져갔다. 또 매양 큰 일은 윗사람에게 물어 결정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다. 만약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적이면 신체와 언어 동작이 두루 예의에 부합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하나 중국의 사신을 대해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령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충녕대군이 대비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대군으로서 세자를 정하겠다. 신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도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유정현 등의 대신들이 나서 아버지의 결정에 찬성했다. 그렇게 모든 일이 결정되자 아버지는 통곡하면서 자리를 떴다고 한다. 장인어른인 광산군 김한로는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몰래 어리를 궁에 출입시킨 일로 죽산에 유배되었다.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친우이자 과거 시험 동기인 장인어른을 사사시키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폐세자 소동은 마무리되었다. 나도 경기도 광주로 떠나야 했지만 아버지는 궁에서 미적거리는 나를 두고 보기만 했다. 결국 나는 충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되는 날까지 궁에 남아 있었다. 세자 책봉식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충녕대군을 붙잡고 눈물로 부탁했다. 네 형의 목숨은 어떻게든 살려두겠다고 약속해라.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곁으로 가서 아우인 충녕대군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세자 저하, 어마마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충녕대군은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나를 출궁시키라는 조정의 상소가 거듭되고 있었다. 새로운 세자가 즉위한 오늘, 나는 더 이상 궁에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종 13명과 남종 10명, 평소 내가 가까이 했던 여인들과 궁궐에서 쓰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매와 활은 두고 가라고 명하셨다. 매는 다시 잡으면 그만이고 활은 다시 사면 그만이었다. 논어와 대학 이외의 책은 금지한다. 원래 학문을 익히기 좋아하지 않았으니 어명이 없어도 읽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아버지는 내가 혹시 마음이 바뀌어 제왕학에 관한 책이라도 읽을까봐 염려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궁을 떠나는 나를 마중했다. 무엇이든 부족하면 내게 연락해라. 그 무엇이라도 내가 구해서 보내주마. 나는 말없이
어머니를 한번 꽉 껴안아 주고는 뒤돌아섰다. 앙상할 정도로 말라버린 어머니가 안쓰럽고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나의 폐위를 반대하면서 또 한 번 부쩍 늙으셨다. 폐쇄자가 되어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배를 가서 어머니를 매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어떤 여자와의 이별도 어머니와의 이별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나는 경기도 광주로 향하는 길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해 도착할 무렵에는 정신을 잃었다. 어머니가 내 집이 어떤지 기어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오실 때까지 나는 며칠간을 알아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은 지 2달 만에 양위를 결정했다. 아버지는 4번이나 양위를 무기로 나를 협박하고 신하들의 충심을 시험했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양위 결정을 하니 조금 서글프기도 했다. 비록 내가 원해서 폐쇄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무능하고 여색을 탐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 안타깝기도 했다. 세종 원년, 드디어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동생 세종대왕은 유배되어 있던 나를 우선 석방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나는 전국을 유랑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색을 겸비한 기생들을 탐하고 천하절경을 감상하면서 지냈다. 세종 2년, 어머니가 학질에 걸렸다. 학질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주상 전하는 정사를 미루고 나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무속신앙을 믿지 않고 과학을 신봉하는 주상 전하였지만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다. 개경사, 이국 남쪽 교회의 풀밭, 갈마골 박고의 집, 송계원 냇가, 서남 동소문, 곽승우의 집, 이맹유의 집, 오부의 집, 최전의 집. 그렇게 돌아다니다 오면 어머니의 병세는 조금 나아지신 듯했다. 하지만 궁궐에만 돌아오면 병세가 악화되어 버렸다. 다시 태어난다면 왕후가 되는 꿈은 꾸지 않으련다. 모든 것이 왕후가 되길 꿈꾸었던 나의 업보이니. 병석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한숨과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가 아니라 사내로 태어나련다. 그래서 나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한번 되어보련다. 어머니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힘없이 내뱉었다. 그 모든 것의 원형인 아버지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상왕이 되어서도 후궁을 들이면서 여색을 탐하기 바빴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 다 자식들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만을 원망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또 다른 삶을 꿈꾸며 겨우겨우 병을 견디고 있었다. 결국 어머니는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수강궁에서 승하했다. 한많은 인생이었다는 듯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채였다.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려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허우적거렸다.
내관들과 상궁들이 장례 준비를 위해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머니 옆을 뜰 수가 없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다. 결국 나는 어머니 곁에서 쓰러져 잠들었다. 며칠 동안 나도 주상전하도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머리를 풀고 발벗은 채 통곡했다. 우리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집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울기만 했다. 어머니를 위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겨우 가시는 길에 눈물을 흘려드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상왕이신 아버지는 상례 절차를 간소화하자며 주상전하에게 상복을 12일만 입으라고 권유했다. 다른 건 모두 다 상왕 전하의 뜻을 따라도 그것만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주상전하는 다른 때와 달리 아버지의 뜻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주상전하는 어머니를 헌능에 안장할 때까지 쭉 상복을 입었다. 게다가 어머니 원경 왕후에 능히 외로워 보인다고 옆에다 사찰까지 지었다. 나중에 같이 묻힌 아버지는 불교라면 치를 떠는 유학자였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상전하는 기어이 사찰을 완공했다. 아마 효심 어린 주상전하가 한 처음이자 마지막 반항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3년상 동안 어머니의 넋을 기리며 기도를 했다. 차마 내뱉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었다.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 천하 호걸이 되길 기도했다. 그래도 혹시 만약에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난다면 아버지나 나 같은 나쁜 남자를 치아비로도 자식으로도 만나지 않기를 빌었다.